이제 9강째로 들어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문학 출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능문학 출제 경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부터는 더욱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올해 출제 경향하고 이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이제 뚜렷한 출제 경향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융합형 문학 출제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졌어요. 이제 9강에서 다뤄볼 내용이 이육사의 초가하고 김관식의 거사노라고 하는 현대시 두 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고전수필, 이욕의 담초라고 하는 고전 산문이 결합이 되면서 새 지문이 엮여져서 이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 교재, EBS 수록된 작품으로 치자면은 거사노, 김관식의 거사노만 EBS 연계고요. 이육사의 초가는 비연계고 이욕의 담초도 고전 산문인데 비연계예요. 그러니까 탈 EBS 비연계 문제가 점점 더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융합형 문학 독해라는 거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해설은 그냥 해설 강의 뭐가 답이고 뭐가 틀렸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의 배경, 출제의 흐름,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왜 답이 되고 왜 틀렸는가를 넘어서서 어떤 것을 출제 논리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뿌리 깊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 강의의 목표가 그겁니다. 누구나 뭐 이건 왜 틀렸고 뭐 감으로 이것도 뭐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당연히 이걸 답으로 해야죠. 이런 식의 어떤 그 답을 찾는 스킬적인 부분에만 너무 주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학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리고 제일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한 70% 이상이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어떤 그 공부가 축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학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떤 주관적인 느낌, 어떤 그 느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그 이상으로 실력이 이렇게 점핑해서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늘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제 해설 그 노트에는 반드시 그 기초 어휘, 제10원에 나와 있는 기초 어휘, 필수 어휘죠. 그걸 반드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것까지 해설을 해드리고 출제 배경,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왜 답인지, 왜 이런 걸 답으로 설정하는지, 또 오답은 왜 어떻게 해서 오답의 그 논리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 출제의 비밀 아닌 그 비밀들을 정확하게 해설하는데 제가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굿노트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9강째로 우리가 와 있고요. 2022학년도 문학 제가 해설을 직접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초가하고 김관식의 거사노, 이욕의 담초인데 이건 고전 산문입니다. 이 고전 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비문학 독해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 지혜가 녹아있고 그 어휘라든가 그 내용의 그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얄팍하게 어떤 그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이라든가 너무 이런 스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당혹할 수가 있어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실전 제 LSK 실전 융합형 문학 독해에는 이 고전 산문의 분야를 더욱더 역점을 둬서 제가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 파이널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이제 일단은 뭐 간단히 한번 봐야겠잖아요. 이육사의 초가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BEBS 연계거든요. EBS 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소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법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많이 나올 텐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뭐 수능 문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교, 문제 풀기를 위한 용도에서 떠나가지고 뭐 자기만의 느낌, 감상 이런 것들은 극도로 경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문학 공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문제 푸는 대로 겨냥을 해야 된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뭐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식어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겨진 하늘은 그랬으니까 뭐 하늘은 이 자체에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게 의미예요. 구겨졌다 이거죠. 뭔가 조금
망가졌다. 그리고 이야기책인데 묵은 아주 오래된 얘기책을 펼쳐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야기책을 펼쳐놓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주어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의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오래됐고 막 구겨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말이야. 만족스럽고 뭔가 막 구겨졌어. 그리고 맑은 하늘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오래된 이야기책을 좀 펼쳐놓은 듯이 좀 캐캐 묵었다 이거죠. 돌담 울타리가 고성같이 성같이 옛날 성같이 둘러싼 상기슭이 읽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상태가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박쥐들이 날개를 치고 그 밑에 황혼이 묻혀올 때,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황혼 무렵인데 어두워 오는 고향의 하늘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배경적인 이런 세팅적인 차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정서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또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가 곧 의미예요. 문학에서는. 이런 정서를 통해서 이제 주제도 드러내고 결국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문학은 뭐 현실적으로 뚝딱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뭘 표현했냐 이걸 봐야 돼. 정서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니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정서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가 집집마다 고향이겠죠. 호롱불이 켜지고 이제 밤이니까 고향을 그려놓은 먹으로 그려낸 그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지 먹의 그 옅음과 짙음 하나로만 쭉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 흑백식 사진과 같다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이 한 폭이 있는데 고향을 그린 그림인데 그게 좀이 쳤어.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먹을 정도로 아주 그 구겨졌고 낡았고 오래됐다. 세월이 그만큼 오래됐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고향이 그처럼 낡았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묵화라는 게 실제로 이제 묵화일 수도 있고 고향을 한 폭의 묵화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나겠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그냥 그대로 고향은 한 폭의 묵화인데 고향의 하늘은 또 막 구겨졌는데 옛날 이야기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이제 꾸깃꾸깃해졌고 먹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묵화 같은데 그 묵화가 온전치 않고 막 벌레가 먹고 막 좀이 친, 그러니까 뭔가 조금 구칙칙하고 오래되고 낡고 좀 그 어둡고 요런 것이 이제 고향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향의 어두운, 어떻게 보면은 좀 열악한 고향의 모습을 묘사한 거다. 이 정도로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연에는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의 조각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라는 게 이제 묵화라고 했기 때문에 고향을 묵화라고 이제 한 폭의 묵화다. 근데 그림들이 쫙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고향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딱딱 끊어서 몇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향의 그림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고향의 그림 속에는 뭐가 있죠?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이런 건 이제 나물 이름이라고 보고 가시네가 있는데 다른 가시네들하고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그러니까 가시네들이 나무를 캐러간 모습이 있어. 이게 고향의 그림이고 요거를 이제 2연이라고 했단 말이죠. 앞에는 1년이고. 근데 나무를 캐러간 그 가시네들이 뭐 나물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많이 못 캤는 모양이죠. 빈 방울이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부끄부끄 나무 캐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캤어. 뭐 토질이 안 좋았나? 어쨌든 그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술래짠 뒷밤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근데 뺨 위에 가시네들의 뺨 위에 뭐 모매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꽃이 피었다. 나무를 많이 못 땄어. 근데 그 두 뺨이라는 게 이 수식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술래짠이라고 하는 말도 잘 모르겠어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뺨 위에 뭐 술래가 짰나? 뺨 위에서 뭐 술래를 하나? 이런 건 물론 아니겠고, 단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언어를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가시네들의 두 뺨에 순례잔이라는 수식어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막 가장 정확해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두고 오이 모른다. 아 역시 재수 삼수는 필수.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무조건 모르는 게 나옵니다. 아, 모르는 게 나온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최대의 과제야. 그죠? 근데 여기 반드시 나와요. 이 징표가. 구체적인 해석의 근거, 징표가 분명히 나옵니다. 북구.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 가시네들의 두 뺨에는 꽃이 피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부끄러워하는 그 가시네들의 어떤 붉어진, 부끄러우니까 조금 뭐 귓볼이나 뺨들이 좀 발갛게 돼가지고 아 너무 부끄럽다. 아, 많이 못 땄네. 막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근데 그게 좀 예뻐. 가시네들이니까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예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몸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못 따고 온 가시네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요런 모습. 근데 요런 묘사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가시네들의 뭐 미모나 예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열악한 그만큼 어두운 고향의 현실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드러냈냐, 요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현대 시를 이해할 때는 항상 몰라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대 시인들이 괴팍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요.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한 거 5분의 2 이상은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이렇게 그냥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뭘 썼든지 간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 정서와 주제가 뭐냐, 이거를 간파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봐서 어둡냐 밝냐 상승이냐 하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런 식으로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때 정서가 뭐냐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이 기출문제 이런 거를 지금 뭐 다 어디 해설서에 막 나왔을 텐데 이걸 단순히 반복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를 읽을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나, 또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와 그 비법 아닌 비법을 알려주기 위한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겨냥하고 있는 기본 초점이거든요. 자, 이게 3년이었잖아요. 이게 3년이고, 이 사연에 보면은 또 이제 고향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의 조각조각들이 있는 거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뭐, 그네줄에 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옛날에 뭐 그런 속설이 있는 모양이죠. 암내강에 썰의 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또 젊은이들과,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가시네들은 가시네들과 이렇게 나왔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들과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뼈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가시네들이 나무를 캐러 갔다가 나물도 못 캐고 술래잔 두 뺨 위에 이제 부끄럽게 몸에 꽃이 피어 있고, 또 젊은이들은 또 뗏목을 타고 뭐 돈 벌러 항구로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지도 못한다잖아요. 그때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서늘하고 열악한 고향의 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뭐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암내강에 썰애나무 밀려내리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역사를 존중해 주면서 그냥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쓰신 것이 결국 뭘 위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코너로 몰고 들어가듯이 이제 쫙 이렇게 몰고 들어가야 돼요.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범인을 쫓아내듯이 여기에 범인한테 빨려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이런 언어를 썼어? 나도 모르는데? 어머나, 굉장하신 것 같은데 좀 난해하네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옛날 말이 있었는데, 앞내 강이 있죠. 썰의 나무에 밀려 내리면, 그러니까 뭐 강물에 나무들이 뭐 부러져 가지고 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는 젊은이들이 그 뗏목을 타고서 이제 뭐 선박도 없었는 모양이죠. 그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서리빨에 입져도, 그러니까 뭐 가을 되고 막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보통 고향이를 나가서 돈 벌면은 돈 벌었다고 자랑하러 고향에 오잖아요. 금이환영하러. 근데 못 와요. 그때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해.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막 분열된 게 아니라
단일한 정서를 말하기 위해서 막 이모 저모를 말하는데 이거 말해도 그 정서고 이거 말해도 그 정서야. 그러니까 어떤 정서 전환이 없는 한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서 전환 없잖아요. 고향은 하나의 묵화다. 거기에 그림들이 있다. 가시네들의 모습이 있다. 젊은이들의 모습이 있다. 봐라. 고향은 어두웠다. 유유. 이거단 말이에요. 아주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현대시를 이렇게 감상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막 이것저것 뭐 시간도 없고 뭐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모르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뭘 말하셨나요? 이 육사님. 이렇게 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원래 모르는 게 나온다. 이게 이제 정서상 여러분들 그 정신 건강상 좋다 이거죠. 몰입해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몰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오연에 또요. 이제 시가 그렇게 짧진 않아요. 또 이제 고향의 어떤 그림의 모습이 또 있어. 그건 뭐냐면은 피로 갖고는 이삭이 있는데 곡식을 이제 벼를 심었는데 참새로 다 날아가고 참새들이 다 날아와서 쪼아 먹었다 이거죠. 곰처럼 어린 놈들은 북국을 꿈꿔. 그러니까 이제 가시네 나오고 젊은이 나오고 어린 애들이 나오는데 유년기에 그놈들은 또 북국을 꿈꿔. 그러니까 이제 북국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상징적인 시인데 그냥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곳, 희망의 상징이라고 봐야 돼. 그렇잖아요. 꿈을 꾼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북국이 뭐지?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학은 모든 과학적인 거 뭐 이런 걸 다 떠나 있어요. 그냥 언어를 언어로서 봐야 됩니다. 꿈꾸는 그거, 희망. 그리고 늙은이와 싸워. 막 입김을 막 침 튀고 싸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향을 그린 그 묵화의 그 한 컷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딱딱딱딱 잘라져 있잖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런 묘사를 통해서 어두운 고향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게 없습니다. 뭐 이삭이 다 날아갔다잖아. 또 어린 놈들은 북국을 꿈꾸고 있고 늙은이하고 막 싸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6년 마지막이죠.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에 이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동네에 밀고자인 강물, 그러니까 강물을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마치 사람처럼 다 이제 막 까발려 밀고자야. 왜냐하면은 강물은 동네를 감싸고 돌아가잖아요. 동네의 사연을 다 알고 있어. 이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이 동네의 어두운 사연들을 다 알고 있는 강물은 알고 있다. 이 고향의 모든 어두운 내력들을 다 쫑알쫑알 말하고 있는 밀고자와 같은 그 강물조차 얼어붙었대. 여기서 시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상 끝나는 것을 시상 마무리라고 하거든요. 이 시상 마무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시상을 집약하고 있는 말이 시에 대한 정서입니다. 시상을 하나의 단어로 딱 그 엑기스만 딱 집약을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년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년을 잘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수험생이니까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냥 마지막 년을 읽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마지막 년을 딱 읽고 딱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시어가 나와.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시어는 뭐예요? 이런 거 있죠. 한겨울 밤, 동네에 밀고자 강물, 얼어붙는다. 그럼 이 시는 무슨 말이냐? 이 시는 무슨 시예요? 한겨울의 밤에 강물도 얼어붙어 버린 뭐요? 고향의 모습이다. 끝. 이거예요. 요거를 무슨 뭐 아주 뭐 여러분들 해설서에 무슨 뭐 굉장한 언어로 뭐 역사 암흑기에 뭐 열악한 현실에 대한 뭐 여기에 뭐 의지가 있어요? 의지 없잖아요. 부정적 현실이 있다고 해서 뭐 의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도식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뭐 해설서 같은 데 보면은 문학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삶의 추구다. 그럼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바람직한 삶의 추구잖아요. 여기는 바람직한 삶의 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향은 어두웠다.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삶의 추구, 이육사인데요. 이육사인데 바람직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관념이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 시는 이육사가 바람직한 삶을 추구를 하고 어떤 의지를 보이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고향의 어두운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육사 하면은 뭐 저항, 투쟁, 시인하기 때문에 뭐 그 의지, 투쟁, 막 열악한 현실을 극복, 식시, 뭐 투사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하기 때문에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요건 몰라치 하고 극복 의지도 없고 그냥 한탄만 하고 여기서는 뭐 한탄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는 것은 어떤 관념에 속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읽으려면은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어떠한 것이 있는 그대로 망상 없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언어를 언어에 의지해서 그냥 거기서 생각이 끝나야 돼. 이육사가 누구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언어만 덩그랗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 기출문제에도 이육사의 그 자야곡이라든가 이런 게 96년도에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에도 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 어두운 고향 현실.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추구도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도 아니다니까. 부정적 현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뒤에 이제 문제 해설 나오겠지만 요걸 먼저 풀어버릴까요? 19번. 근데 이 문제 좀 풀고 지금 듣는 거 맞죠? 19번 풀어버립시다. 그러면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보기에 이제 그대로 가지고 문제 풀면 되거든. 아까 이제 우리 제시문의 내용하고 보기 내용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제시문하고 보기를 뭐 일치가 안 되게 절대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보기는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육사는 초과를 발표했다. 뭐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고 유폐된 지역에서 유폐라는 것은 갇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극한류 폐쇄. 여기서 지었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에 떠난 고향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뭔가 열악한 곳에서 고향을 썼다는 거예요. 계절의 흐름 아까 나왔잖아요. 뭐 한겨울 밤이다. 낭만적인 봄에서 봄이 나왔었잖아. 뭐 나물 캐러 가고 또 겨울에 뭐 강물이 얼어붙는다 그랬잖아요. 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악화되어가는 여기 중요한 거죠. 묘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생생하게 뭐 처녀 가신 애들의 얼굴이 뭐 붉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몸에 꽃이 피었다. 요런 것이 다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감각적이 나오면 다 구체적인 것이거든. 감각적이 나오면 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럼 감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물 같은 것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악화되어 간다. 안 좋다는 거죠. 일제가 강제로 점령했어.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극복의 의지라든가 바람직한 삶의 추구라든가 요런 게 없어요. 낙관적인 전망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A 뭐 안 읽어봐도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돌담울에 둘러싸인 상기석을 묘사했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울타리, 고성, 울타리. 화자가 고향을 떠올렸대잖아요. 그 장소의 분위기다. 분위기라는 것은 이 앞에 무슨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뭐 열악한 분위기. 그거 다 맞는 거죠. 부정적인 분위기. 예. 또 불안정한 분위기.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식어가 없이 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나오면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리고 이제 봄날의 비에 보리밭 아까 나왔잖아요. 보리밭에 뭐 나물 캐러 갔다 그랬잖아요.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 뭐 나왔어. 구체적으로 나오면 형상화죠. 뭐 그러니까 뭐 묘사라든가 뭐 형상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에 뭐 하면은 풍년이 든다더니 뭐 기대감을 했는데 묘사했다.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 상황이라는 게 여기 보기에 보면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 현실인데 뭐 여기에도 안 맞고 제시문에도 안 맞잖아요. 거기에 뭐 썰애나무 뭐 강물에 내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향 여기에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연의 압내강에 썰애나무 밀려 내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그럼 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압내강 전경을 표현한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묘사 부분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돈을 벌러 갔는데 젊은이들이 돈도 못 벌고 돌아와야만 했던 뭐죠? 좌절의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기하고도 안 맞고 제시문하고도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뭐 참새들이 뭐 이삭을 다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까 뭐 어린아이가 북극을 꿈꾸고 있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세계를 어렸을 때부터 고향을 빠져나갈 꿈을 꿨다, 이런 게 이제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마지막 연에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삭막하다, 아주 그 쓸쓸하고 암담한 그런 처지다, 이런 이야기겠죠.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가혹한, 여기는 이제 가혹하다, 이건 악화되어 간다, 그런 현실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악화되어 가는 현실 상황하고 이 3번에 보면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거하고는 선지와 선지 사이가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냥 선지하고 선지 사이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선지가 나오면 어느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런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낸 거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수식어가 중요하고 주어, 서술어, 끄트머리로 결국 뭘 설명했냐, 요걸 잘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시를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벌 연속해서 보면, 자, 거산어죠? 요거는 EBS에 나왔던 거예요. 뭐 나왔으니까 뭐 안 읽고 풀어도 돼요. 근데 EBS 작품을 안 봤으면은 좀 읽어야 되죠. 자, 뭘 썼냐? 이제 북창을 열어서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아있는 뜻은, 이게 이제 화자의 태도입니다. 화자의 어떤 태도냐면은 이 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산을 향한다는 것은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추구하면은 장거리는 장터입니다. 장터.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속의 세계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어의 대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어떤 긴장감을 조성해 주는 건데, 이거를 이른바 우리가 그 유명한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에틱 텐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의 상반, 이미지의 대비, 뭐 역설법, 생략법, 도치, 반어, 뭐 일상적인 어법을 그대로 쓰지 않고 뭔가 호기심 있게 변화를 줘서 쓰는 그 모든 것은 시적 긴장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어의 대비를 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쓰는 것도 의미를 부각시키고 좀 더 몰입을 하게 하기 위한 시적 긴장감의 요소입니다. 극적 긴장이나 서사적 긴장하고는 달라. 거기서는 싸움이나 갈등이 나와야 돼요. 시적 긴장이라는 것은 시어의 대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터는 등지고 산을 향해, 그러니까 산에 대한 그리움, 친화죠. 요거 이제 창문을 열고 산을 본다. 사람들은 맨날 변에 쌓지만, 요건 변한다. 요게 이제 장터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있는 장터.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 아니냐. 그러니까 산은 대비죠. 산은 불변, 늘 푸르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변해. 인심도 변하고, 고요하고 너그러워 장수. 예, 굉장히 오래된 산. 화자가 보기에 산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옥을 갖고도, 이건 보물이에요. 트레저, 보물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한 거죠. 의인화한 겁니다. 산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쓰면서 의인화한 거죠. 산은 겸허하고 말이 없고 변하지도 않고 보물이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아. 마음이 본시, 이제 화자의 마음이 되겠죠. 화자의 나의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합니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서 또 묻히리니. 그러니까 화자는 죽어서도 산에 가서 산과 더불어서 살고 싶은 거죠.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그러니까 이승이 됐던 저승이 됐던, 이승을 낮이라고 하면은 저승은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삶과 죽음에서 아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뻗쳐 있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끊어지지 않고 뻗쳐 있어서 다리를 놓아주는 산이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과 죽음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 영원한 세계, 화자의 삶과 죽음을 다 같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의 품이, 너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의인화한 겁니다. 산을 의인화했어요. 사람처럼.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 대화, 주고받는 대화는 아니지만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화인 척 했기 때문에 대화체로 볼 수가 있어요. 너, 그대, 당신. 앞에 있는 것처럼 청자를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대화체가 돼요. 그러니까 대화체라는 게 뭐 굉장한 게 아닙니다. 실제 앞에 없어도 이렇게 청자를 설정하면 대화인 척 한다. 대화체입니다. 이게 칠화면서 대화체예요.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대화체입니다.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이게 후각적 이미지도 있고, 예, 생생하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린다. 이거는 이제 참 그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산에 있는데도 산을 그리워해요. 그러면 이 산에 대한 뭐 어떤 그 불만이 아니고, 나는 내 옆에 있어도 네가 그립다. 뭐 이런 그 유시와의 그 시도 있거든요. 당신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라든가.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당신 옆에서 그리워한다, 이런 그 못된 바람둥이 시가 아니고요. 당신 옆에 있어도 나는 당신이 너무나 그리울 지경으로 뭐한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리워한다. 그 대상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존재고, 화자가 돌아가야 될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신적인 고향으로서의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화자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한다. 오늘 가서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나는 엄마 옆에 있어도 엄마가 그리워. 또는 아빠한테 그냥 다가가서 나는 아빠 옆에 있어도 아빠가 그리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온가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용돈이 주어질 겁니다. 꿈 같은 산의 전기를 그리며 산다.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뭐 볼 것이 없잖아요. 산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EBS 연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오히려 산을 그린다. 이건 이제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가서 뭐 언니나 뭐 오빠나 뭐 동생한테 가서 나는 너 옆에 있어도 네가 그리워 하면 시장 장난치지 마. 무슨 구라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그 역설의 표현 속에서도 인간의 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대성공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 말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면 그 진실된 언어예요. 거짓된 말도 제대로 통하면 진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답은 이욕의 담초. 자, 이거 고전 산문이라니까. 이런 거는 고전 산문은요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뭐 장자나 노자, 노노공자, 맹자, 뭐 얘기 춘추, 사서삼경이라든가 그리고 수많은 고전의 그 지혜를 담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하지만 그 밑에를 저류를 흐르고 있는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은 정말 오늘 그 정보화 사회, 지금 우리 같이 너무 정보해서 뭐 정보 검색하고 그냥 넘어가고 탁탁탁탁탁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가벼울이 많지 그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이 고전 읽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문학에서 이런 거를 좀 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이런 고전을 집중적으로 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주겠어요. 공부라는 게 일단 그 어떤 지성적인 교양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뜨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여기서 뭐 별 뜻이 없어요. 꽃을 본 겁니다.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꽃 향기가 난다. 이 후각적 이미지가 있죠. 산문인데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 파악을 잘해야 돼. 때마침 꼴 베는 자가 이제 뭐 목동이 뭐 초동이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뭐 꽃이나 풀을 싹 베어냈어.
근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키는 마음도 없어. 그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초동의 태도. 슉슉슉슉 베어버린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탄식을 하며 말했죠. 아, 땅이 낮고 하늘이 길을 넣어주는데 만물이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때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가까이 형상을 아로서 이거 단비를 내려서 온 둘레를 물들이니 이 천기를 함께 타거나 형체를 부여받으며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물을 다 길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별 뜻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한자가 있잖아요. 천기. 천기 누설. 하늘의 뜻이죠. 비밀. 조화. 하늘의 기밀. 비밀. 조화. 신비. 이런 뜻이거든요. 자, 모란의 진기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그러니까 뭐 만물은 뭐 여러 가지 뭐 무명초, 유명초, 뭐 풀들의 이름 알려진 거 안 알려진 거 뭐 모란, 해당화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땅이 기르고 하늘이 냈어. 근데 평등하다는 이야기, 아직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은 고운 자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다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다 있어요. 근데 캐릭터에 우열이 없다는 뜻을 말하려고 쓴 거거든요.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내한임이 있겠는가? 요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요게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이렇게 길러내는데 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 사이즈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 각각은 뭐야? 공교함. 그러니까 이런 건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공교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정교하고 예술적이고 훌륭하다. 굿. 이런 것이고, 물론 이제 공교롭게 만났다. 이것은 뜻하지 않게 우연히 만났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공교함. 그 만물의 공교함과 여기는 뭐예요? 졸렬함. 졸렬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그 못났다, 거칠다, 저질이다 이런 뜻이죠. 옹졸하고 사전적인 뜻은 천하고 서투르다 이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이제 단어의 대비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다른 헤아림이 있겠는가? 없다. 이 서리적 의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풀이나 화초는 뭐다? 평등하고 조화롭다. 이것이 땅과 하늘의 뜻이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약에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차별을 두냐?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글들이 뭐 할까? 많아요. 고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 산문을 안 하면 어렵지만 몇 개의 유력한 고전을 좀 그 암기할 정도로 좀 정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좀 공부할 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유사한 모든 글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은 상당히 좀 그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의 눈이 길러져요. 자, 중간 밑에 보면은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평등하게 냈는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귀함과 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간들의 차별적인 태도를 말하거든.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이건 대접을 받는다 이거죠.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그러니까 대접을 많이 받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에, 아까 나왔잖아요. 낫으로 막 종들이 베버려.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비가 나오잖아요. 봄바람을 지키는 부호가의 장막 안에 있는 풀이나 화초.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떤 종의 소나기에서 낫으로 그냥 처참하게 베어져. 그래서 가을 서리처럼 변해버려. 이 어찌된 일인가? 화자는 한탄하는 거죠. 뜰악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다.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있고 조금 좋아 보이면은 귀하게 돌보고, 멀리 있고 좀 천하게 보이면은 그래서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여기 나오죠. 모란의 뭐 품종이다. 성씨가 존엄한데 또 범상한 화초는, 그러니까 모란은 씨가 종자가 좋은데 보통 범상은 보통 화초는 이름이 없고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연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천하게 여기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필자가. 그도 아니면은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들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어서
그렇게 천대를 하나? 이렇게 차별 있게 대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요런 대목을 선지에 좀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필자가 그 화초나 풀들의 존귀함을 받고 천함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각도로 사유를 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어때요? 맞는 선지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거든. 시도 마지막이 중요하고,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하늘이 낳았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다. 여기 이제 대비적인 태도예요. 대조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은 대조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조나 대비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낳았어. 평등하게. 근데 그것을 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귀중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조화가 균일해. 그렇죠. 평등하다 이거죠. 똑같다. 균등하다.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해. 이게 이제 대비죠. 소원하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소원은 거리감 있다. 예, 서먹서먹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천대하고 꺼져. 어떤 것은 이제 친하게 대하고 하늘의 태도와는 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평등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뭐 인간들이 조금 좋게 대하고 좋게 안 대한다고 해서 뭐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늘의 뜻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뭐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은 천하게 하고 어떤 건 귀하게 한다. 인간들 조금 태도가 너무한다. 뭐 이런 감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풀 자체에는 정작으로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그러니까 풀이 어떤 풀은 소의 먹이가 된다 이거죠. 또 어떤 풀은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어떤 풀은 소의 목구멍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꽃은 나비로 하여금 막 다투어 찾도록 해. 그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누가? 풀이. 왜? 풀은 달리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필자는 내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저렇게 천하게 대하고 어떤 것은 영화롭게 보살핌을 받고 어떤 부호의 장막 안에서 이렇게 똑같은 풀이나 화초인데도 이렇게 대접이 다르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정작으로 풀이나 화초들은 뭐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먹이로 들어간다거나 또 뭐 여기에 나비로 하여금 나비가 찾는 꽃이 된다거나 이렇게 한다 한들 풀이나 그 꽃들이 뭐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찌 그것을 달리 보겠는가. 뭐 그네들은 감정이 없으니까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욕의 담초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만물을 차별 있게 대하는 인간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이 비판적 성찰의 글입니다. 사실은. 자, 문제 18번부터 이제 19번 아까 풀었고요. 18번에 문제 풀면 이와 같습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1번 가에서는 이육사의 초가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게 조화롭다는 것은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뭔가 이제 괴리가 되지가 않아. 괴리나 뭐 분열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불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육사의 초가는 가신 애들은 나물도 못 캐고 뭐 젊은이들은 나갔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어린애들은 벌써 고향이 불만족스러워서 북극을 꿈꾸고 뭐 늙은이들은 싸움하고 강물조차 얼어붙었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틀린 거고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거산어죠.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아니에요. 산을 그리워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회의는 의심이야. 의심. 그러니까 과연 될까?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랑 뭐 땅. 이게 자연이고 풀, 화초 이런 것이죠. 그 인간들은 하늘의 뜻과 다르잖아요. 이걸 살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라는 것은 조금 차별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영화롭게 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 맞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찰이란 말은 다에 이 성찰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성찰이라는 말로 이렇게 환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그럼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살필 성, 살필 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다 성찰이 돼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한 듯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성찰하는 뜻이 강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도 성찰이고요. 성찰이 굉장히 의미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의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일단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이 나와야 되고요. 깨달음.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돼요.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 또 자연물을 보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게 나와도 되고요. 고뇌와 갈등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거 이것도 성찰이 되고요. 이렇게 비판적인 성찰도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이건 이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뭔가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보면서 깨닫거나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찰 아닌 게 뭐냐. 그냥 한탄으로만 끝나는 거 있잖아요. 절망, 죽음, 그건 성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과거를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뭐 이육사의 아까 그 초가라는 시에 뭐 화자의 고향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좀 예민하긴 한데 그 성찰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다 성찰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거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 요걸 여기서 다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요거는 폭넓은 의미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태도가 너무 차이가 있다. 그거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요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다에서는 초가하고 이욕에 담쳐져 자연물들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인생은 이렇게 변하고 만다. 또는 허망하다. 허무함을 드러냈다는 뜻인데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근데 담초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태도를 이렇게 성찰한 거고요. 가본에서도 인생에 대한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 대한 암담한 현실. 거기서 끝난 거지 뭐 인생이라는 허무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세편에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다. 근데 이 낙관적인 전망은 잘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낙관, 즐겁게 본다. 비관은 슬프게 본다. 절망적으로 본다니까. 이게 낙관은 이렇게 즐거울라. 본다. 그러니까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본에서 고향이라는 곳에서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하냐? 그런 거 없잖아요. 바람직한 삶의 추구도 아니야. 그러면 나번에서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이야. 다번에서 어떤 장소에서 잘 되리라고 보냐?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이라. 나는 아까 우리가 거산어 읽었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그렇죠. 인간들은 변하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다.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 그렇죠. 산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과 다르다. 이걸 이렇게 산을 인식한다. 맞고. 2번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요거는 이제 주체와 대상을 잘 봐야 됩니다.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약간 묘하게 문장을 꽈놨는데요. 산을 의인화한 것은 맞잖아요. 너 그리운 산아. 덕성 맞아요. 그러니까 산은 덕성이 있다. 요건 맞습니다. 산은 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덕성이 있는 주체가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산을
이 앞에하고 마지막만 보면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긴다. 근데 산이 적극적 의지를 지닌다는 것은 뭐 산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은 이렇게 겸허한 산이다라고 누가 느껴? 화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이 적극적 의지를 지니는 것으로 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성이 누가 있냐? 여기서는 인간에게 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성의 주체가 이 문장으로 보면은 산이 아니고 덕성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다시 한번. 인간의 덕성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다. 산이 뭐냐? 산이 인간의 덕성을 막 드러내려고 집중을 하고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다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산은 인간과 달라요. 인간들은 변하는데 산은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산이, 덕성을 가진 산이 인간들이 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드러났다는 거야. 이것은 주체와 대상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 수능문학 출제의 오답의 출제 논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덕성이 있다는 게 누구지? 산이야. 근데 여기서는 덕성이 있다는 게 누구지? 인간이야. 그럼 산이 하는 이 역할이 뭐야? 인간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을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화자가 누구를? 산을, 산의 덕성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시거든. 주체와 객체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무엇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은 화자가 산의 덕성을 드러내는데 주력을 한 거지, 뭐 산이 인간의 덕성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여러분들이 그 문장 자체를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하지만 이 주체와 객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고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제조 공장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 논법은 제조 공장이다. 뭘로 제조하느냐? 여기 쓰겠습니다. 주체와 객체. 객체는 대상이죠. 예. 누가 누구를 이것을 왜곡을 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는, 그것을 출제 오류로 답을 선정하고 있는 문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삶과 죽음을 이어준다. 내 이승에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이다. 산과 더불어. 맞고, 산을 근원적인 고향으로 인식했다. 그리움이 대상이다. 맞고,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존재. 그렇죠. 영원하고 궁극적인. 정말 마지막까지, 끝에까지 함께 해야 할 존재가 산이다. 산을 그렇게도 깊이 수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함께 할 만한 그 궁극적인 대상이 뭡니까?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과 더불어 무엇을 의지처로 삼고 함께 할 것인가? 적어도 김관식은 산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시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죠. 다만 그렇다. 이거죠. 자, 21번.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다 아까 읽었잖아요. 이욕의 담초. 나는 만물은 평등하게 땅이 하늘 다 냈는데 왜 인간들은 초동은 막 베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대하고 하는가? 이런 내용이었죠. 인간들의 차별적인 그 태도, 만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자, 1번. 꽃의 공교함. 예, 매우 예쁘고 정교하다.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 모양보다는 쓰임새의 기준을 둬야 한다? 아니, 이 화자가 차별을 두지 말자 그랬는데 이 공교하고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기술적으로 좀 졸렬하다, 저질이다, 요걸 판단할 때는 요걸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예 형체보다는 쓰임새, 어떤 거 실용적인 거, 어떤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공교하다, 졸렬하다를 결정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이 사람은 공교하고 졸렬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2번 이거 틀린 거고 1번 적절한 것이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필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됐느냐에 딸려있다라고 화자가 믿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자는 귀하고 천함의 자체를 거부하니까. 근데 어떤 것이 귀하고 천하냐? 그 기준이 뭐냐? 이름이 알맞게 부여됐느냐? 본성에 맞게.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 사람은, 이 필자는 나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보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빠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틀린 거고.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가 뭐야? 영화롭게 하고 천대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니라가 아니에요. 하늘이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이건 깨달음도 아니죠. 이거 완전히 거지 같은 선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4번.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하늘의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봅니다. 모든 풀은 조화, 균일, 그렇죠. 가치의 우열, 뭐 우수하고 열등하고 가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생각해요. 뭐 이게 답이네. 아까 제가 제시문 분석한 거 토대로 보면 이것은 점수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정말 뭐 절대로 재판까지 가지 않게끔 안전하게 낸 문제죠. 하늘의 뜻이 뭐냐 이걸 물었으니까 하늘의 뜻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자, 인간의 감정에는 수원함, 좀 뭐 떨어져라, 뭐 친하지 않다, 또 친하다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감정에는 차별이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사사로움을 넘어서서 균형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건 인과관계가 틀린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사사롭게 평가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도모해? 균형은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맥은 뭐냐면 하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근데 인간들은 하늘의 그런 평등적이고 균일한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은 천대하고 어떤 것은 영화롭게 한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가로친 뜻이 있죠. 우리도 하늘 아래 태어난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차별해도 안 되고 인간이 또 자연물을 차별해도 안 된다는 그 암시적인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지는 뭐 그걸 완전히 넘어서서 감정이 있어서 균형을 도모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차라리 감정에 매몰되지 말라. 그걸 강조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2번. 묵화와 북창. 이거는 이제 가번의 초가에 나온 시어고 북창은 거산어에 나온 시어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시어를 통해서 그 시 전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적인 시어나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시의 내용을 정서를 파악해라.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을 썼는데 이런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지향하고 드러내는가, 그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는 것에 대한 설명을 명료하게 듣는 게 그 강의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 문제가 나온다. 왜 나오냐? 부분적인 시어나 이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시어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뭐 빗대어서 이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의 독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가에서는 묵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묵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럼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박쥐가 날개를 치고 이제 황혼무로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연결했어. 그러니까 나오면 연결이 된 거예요. 맞는 거죠.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그렇죠. 여기 쉼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두운 분위기를, 또 여기 뒤에 보면 아득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했으니까 이 드러낸다 쪽으로 연결이 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쉼표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그렇게 해서 얼른 연결시켜야 돼요. 요 문장을 계속 끌고 나가면 좀 헷갈려요. 다시 한번. 묵화와 박쥐 날개,
연결됐다. 그래서 결국 고향이 어두운 모습이다. 황혼이니까. 그리고 어둡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냈다. 맞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너의 산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랬잖아요. 북창 열고 산을 봤잖아.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 그러니까 아늑하다는 것은 포근하다. 그걸 드러냈다. 이거 무조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맞는 걸 낸 거예요. 가는 어두운 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는 안 내잖아요. 가는 한편의 어두운 시를 내주고, 나보는 이제 뭔가 이제 아늑하고 그리운 시를 낸 거죠. 똑같이 어두운 시를 뭐 다 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되거나 다른 거. 그런 시를 출제한다. 출제의 비밀도 이러한 출제 논리, 이런 출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뭐 짤막하게 그냥 막 낚아채기로 하는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출제 논리를 익힌다는 게. 그 다음에 이번에서 나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이렇게 뒤에 대응된다. 묵화는 고향을 그린 묵으로 된 그림인데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황혼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 현실이잖아요. 그게 대응이 되죠. 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응이 연결이 되거나 일치되는 거단 말이에요. 코레스판드. 그런가 하면 나에서의 북창은 왜 썼냐?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근데 북창을 열고 산을 봤어. 그리고 이제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까지 아라에 뻗쳐 있는 산이라고 했단 말이야. 삶과 삶과 죽음까지 연결해주는 그리운 산이다. 이 뜻으로 저승의 밤을 쓴 건데 저승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망적 상황이라고 낚아채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뭔가 유혹적인 표피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해서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는 판단의 오류를 유도하는 요걸 이제 제 용어로 하자면은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근거 없이 틀리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틀리게 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 밤, 뭐 저승 하면은 뭐 어두운 이미지일 것 같이 너희들 생각하지. 근데 이 문명은 그게 아니거든. 요거 몰랐지? 하는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침이 악마일 수도 있고 밤이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악마일 수도 있고요. 악마가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언어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북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단어를 통해서 무슨 절망적 상황이 나와. 안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가에서 묵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이 쳤다. 오래됐자. 그럼 화자가 고향을 드러낸 게 묵화니까 그만큼 고향은 어떻게 됐어? 좀이 친 그 묵화처럼 오래됐다는 거죠. 이 세월의 깊이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쉼표가 있으니까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건 나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옹이한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학은 포괄적으로 봐야 돼.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야 돼. 그리고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잖아요. 산을 보고 싶어서. 근데 산을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됐어? 늘 산을 좋아하는데? 아니 산을 한번 보려고 열었는데 뭘 화자의 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어. 그럼 어저께는 산을 안 보고 싶었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틀려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그 그림이니까. 근데 조각이 났어. 연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 이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마디철. 그러니까 나뉘어졌다. 디바이드, 나눠졌다. 그러니까 고향의 이모저모. 고향의 이모저모가 나왔잖아요. 아까 뭐 가시네들, 또 젊은이들, 또 늙은이들 싸마는 모습, 뭐 어린 놈들, 북극을 꿈꾸고. 그럼 고향의 이모저모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이걸 분절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얼른 X 꺼버리면 안 돼요. 조각조각 났다. 고향의 이모저모가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북창을 열어놨다. 산을 봤다. 이것은 선망하는, 이거 부러움이단 말이야. 부러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가 됐다? 아니죠. 분리가 됐다는 것은 괴리가 됐다는 건데 여기서는 산을 되게 친화적이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뭐 산하고 뭐 분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산을 그리워하고 있고 나는 죽어서도 산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분리가 안 되죠. 이게 틀린 거예요.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가 돼.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틀린 거고 분절된 이미지는 맞아요. 고향의 조각조각 그건 그림이다. 그림의 이모저모.
그러니까 왜 틀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틀리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앞에 작품 가다 나다 그러면은 가는 맞고 나는 틀리고 뭐 두 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안 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건 1번이고 5번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몸의 꽃. 나무를 많이 못 캐가지고 얼굴이 뭐 부끄러워서 술래짠 두 뺨에 몸의 꽃이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뭐 가시네들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을 통해서 뭘 썼냐. 북창을 통해서 본 보물이 있죠? 산에는 보물이 있다. 안타까움이 뭐가 있어. 좋다는 거죠. 이건 이게 정서를 반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를 확실하게 틀려서 이게 뭐가 틀렸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그래서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출제의 논법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화면이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늘 그렇듯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설명의 과정을 잘 따라가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시중에 뭐 해설에서 얄팍하게 된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막 설명된 거 그것에 너무 그렇게 막 피로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직접 이렇게 듣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3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다를 감상해라. 이게 이제 보기 문제죠.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그 출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형 문학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두 편의 현대시, 하나는 고전산문. 그러니까 보기, 낯선 개념이나 해설을 통해서 세 개 작품을 꿰뚫어 연결,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응하고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순발력은 어떻게 키워지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논리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독서 능력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시험은 시험 보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점짜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융합형 문학 독해라니까 꿰뚫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관련된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문학은 항상 다른 걸 통해서, 구체적인 걸 통해서 또는 관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뭐 당연하죠. 뭐 이렇게 A를 통해서 빗대어서 그것을 뭐 상징화해서 비유해서 상징화해서 뭐 드러낸다. 뭐 다 맞는 겁니다. 문학은 뭐 직설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섞여져 있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 분위기를 환기한다.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불을 환 일으킬 퀴.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evoke. 여러분들 영어를 더 좋아하죠. evoke 불러일으킨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각적이려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자연물, 산, 생생하죠. 생동감이 있죠. 이미지 분위기를 드러내죠. 이게 이제 문학의 핵심이에요. 생생하게. 그걸 통해서 정서, 주제를 드러낸다. A를 통해서 B를, 부분으로 전체를, 생생한 정서, 이미지를 드러낸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문학의 원리만 알면 돼요. 융합형 문학 독해에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문제보다는 뭐 아주 세련된 보기 문제는 아닙니다. 뭐 하나만 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내용만 보면 돼. 1번.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은 호롱벌. 이거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생동감이에요. 이렇게 켜진다는 걸 나타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썼냐?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줬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맞고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뗏목을 타고 젊은이들이 갔죠? 왜 갔죠? 돈 벌러 갔죠. 객지로 갔죠. 연관 지어서 나타냈다. 삶의 불안정하니까 불만족스럽죠.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등이 곧 투쟁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불만족을 가지고 돈 벌러 갔다. 화자가 뭐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을 갖고 있고 화자도 좀 내적인 갈등이 있죠. 이런 어두운 고향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화자의 뭐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고.
불안정함을 구체적 의미로 보여준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점수 주려고 낸 융합형 문학 독법이에요. 쉽게 냈습니다.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그러니까 인간들은 장터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화자는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수식어. 장거리는 뭐냐? 세속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꾸 변해. 이익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죠?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다. 이런 것을 불러일으켰다.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의 공간, 장터, 장거리를 썼다. 왜냐? 그걸 통해서 세속적인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맞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드러냈냐?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사랑을 받잖아요. 어떤 화초는. 이걸 나타냈어. 그러면 그 꽃은 재물이 많은 부잣집에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차별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공간에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썼다? 요거는 이렇게 쓴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거는 뭘 드러내기 위한 거냐? 요거는 부호가의 집에서 차별적으로 우대를 받는, 다른 것에 비해서 우대를 받는, 영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화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이지, 뭐 부호가의 깊은 장막을 썼기 때문에 적막하고 쓸쓸하다, 그건 아니죠. 틀린 거 고르라겠죠? 이게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찾는 문제는요, 이 수식어가 결정을 해요. 수식어가 답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분위기냐, 불안정한 분위기냐, 쾌락적 분위기냐, 들뜬 분위기냐, 낭만적 분위기냐. 그럼 여기서는 뭐야?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차별받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야 맞지. 적막한 분위기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 적막한 분위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틀린 거고요. 5번에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냈다. 어떤 풀은 소가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먹잇감으로 쓰고. 또 어떤 풀이나 화초는 나비가 찾아가. 그럼 요거는 대비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뭐죠? 그건 궁극적으로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드러낸 것이다.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풀은 소의 목구멍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풀은 나비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쓴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A를 쓴 이유는 뭐야? A로서 B를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것은 차별을 받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잖아요. 이 5번 선지가 제일 좋아요. 이 5번 선지가. 이 5번 선지가 그나마 조금 좋고, 틀린 것은 확실하게 4번이 틀린 거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융합형 문학복합 독법으로 낸 문제긴 한데 보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머리가 있고 출제의 어떤 그 논리성을 갖춘 문학 전공자가 들어가면 더 세련되게 낼 겁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즘에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년 18번에서 23번까지 3편을 엮은 융합형 문학 독법의 문제 실상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걸리느냐, 어떤 것이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떤 점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논법을 굉장히 그 주의 집중해서 익혀 나가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주자주 댓글로 올려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조금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10강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